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9편 박석김의 마지막 주자 김할지의 등장. 대왕 마마, 소인은 마한의 장수 맹소라 하옵니다. 오호, 마한의 장수가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찾아왔는고? 소장이 보감성의 성주를 맡고 있사온데 대왕 마마의 덕이 하해와 같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사옵니다. 그래서 보감성을 대왕 마마께 바치려고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잘 왔도다. 짐이 그대에게 귀한 자리를 내주고 함께 온 백성 또한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여 보살필 것이니라. 탈해 이사금 5년 8월에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항복해왔다. 대왕 마마, 신대보 호공이옵니다. 아니, 대보가 무슨 일로 이리 허겁지겁 달려온 것인가? 지금 백제의 왕이 국토를 확장하려고 군사를 몰고 낭자국성에 이르렀다 하옵니다. 뭐라? 백제왕이 군사를 몰고 낭자곡성에 왔단 말이더냐? 낭자곡성이면 우리 신라와 접경지역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한데 백제 왕이 보낸 사신이 지금 우리 조정의 당도에 있사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낭자곡성까지 순행해온 백제왕이 짐에게 사신을 보냈단 말이더냐? 아니, 무엇 때문에? 대왕 마마, 나라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 하여 사신을 보낸 듯 하옵니다. 대보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백제 왕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시 무슨 간계를 꾸미고 있을 것이옵니다. 백제 왕의 청을 거절하시옵소서. 탈해왕 7년 10월에 백제왕이 국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낭자곡성에 이르러서 신라의 사신을 보내 회결할 것을 청하였으나 탈해 이사금은 거절하였다. 대왕 마마, 백제군이 군사를 파견하여 와산성을 공격해오고 있다 하옵니다. 필시 지난번 낭자국성 회동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인 듯 하옵니다. 대왕 마마, 백제왕이 이번에는 우리 구양성에 군사를 보내서 침략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무엇라? 아니 되겠구나. 지금 당장 기병 2천을 내어줄 테이니 구양성으로 출동하여 백제군을 물리치도록 하라. 예, 대왕 마마. 탈해왕 8년 10월에 백제가 또다시 구양성을 공격하므로 탈해왕은 기병 2천을 파견하여 역습을 감행, 백제군을 물리쳤다. 삼국사기 내용 중에서 신라와 백제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 관한 기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맞대고 본격적으로 영역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우리는 신라의 제4대 임금이었던 탈해 이사금 시기의 역사를 탐색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자면 신라와 백제는 기원 후 1세기 중엽인 서기 63년부터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선 앞에서 소개한 삼국사기 기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탈해왕 7년에 백제왕이 낭자곡성에 이르러서 국경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신라왕이 거절하자 이듬해에 와산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낭자곡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 지역이며 와산성은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먼저 대구 가톨릭대학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탈해왕 7년조에 백제가 낭자곡성까지 그 영토를 개척해 와가지고 신라왕과 만나기를 청한 그런 기사가 있는 걸 보면 이때 이 마한은 백제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한 마한일 것인데
그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보면 3세기 중반까지 마한을 영도하고 있었던 세력은 목지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지국의 위치는 대체로 지금 충남 천안 일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는 백제에 의해서 그 마한의 목지국이 타멸되는 멸망하는 그 기사로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학계에서 대체로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종훈 교수가 지적한 중국 사서의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여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한은 사만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마한에는 모두 50여 개 소국이 있는데 나라마다 각각 장수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을 신지라 하였다. 진안은 동쪽에 있는데 12개 소국이 있으며 변지는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개 소국이다. 마한이 사만 중에서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진왕을 왕으로 삼아 목지국의 도읍을 정하여 전체 사만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데 들려드린 내용은 기원 직후부터 3세기 중반까지 중국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 동의열전과 위서 동의전에 실려있는 기록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원 후 3세기 중반까지도 백제는 마한 50여 개 소국 가운데 하나였으며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 역시 지금의 경주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진안 12개국 중 하나인 아주 작은 세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는커녕 서기 63년에 소백산맥 넘어 지금의 충주와 보은 지방에서 백제와 신라가 영토 분쟁을 벌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그 근처까지 세력을 뻗치기는 턱없는 시기였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삼한 전체를 호령하던 마한의 맹주국 목지국이 지금의 천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주와 보은은 목지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탈해 이삭임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충주와 보은, 즉 낭자곡성과 와산성에서 영역 다툼을 벌였다는 삼국사기 이 기록은 일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고대사 전공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와산성을 둘러싸고 백제와 대결했던 그 신라 세력은 당시에 경주 지역에 있었던 신라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경주 지역으로 편입돼 들어간, 그러니까 애초에는 경주 지역에 있지 않았지만 후대에 경주 지역으로 편입돼 들어간 중요한 세력, 이 경주 지역 들어가기 전에 소백산맥 일대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 그 사실이 이제 후대에 경주 지역의 신라 세력이 겪었던 것처럼 신라봉기에 이 반영이 된 것으로. 강종훈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경주의 사로국이 소백산맥 너머에서 백제와 영역 다툼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충주나 보은 근방에 있던 독자적인 어떤 세력이 그곳에서 마한 쪽과 다툼을 벌였던 것인데 훗날 그 세력이 결국 신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마치 신라 즉 사로국이 백제와 영토 분쟁을 벌였던 것처럼 삼국사기에 기술하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낭자곡성과 와산성 일대에서 마한 혹은 백제 세력과 다툼을 벌였던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강종훈 교수는 그 세력이 바로 초기 신라의 권력을 삼분했던 박석김의 세 집단 중에서 바로 김씨 집단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김 세력의 원래 원주지는 경주 지역이 아니고 바깥에 있었는데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 백제의 영역 확장에 밀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버티기 어려우니까 경주 지역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고 그 세력이 나중에 경주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잡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경주 지역이 아닌 본거지 지역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을 신라 역사 속에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견해는 저하고 인론은 다릅니다만은 이미 청관호 선생이 1970년대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김씨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신라 역사를 기술하면서 자기들이 사로국에 진출하기 이전에 소백산맥 일대에서 겪었던 경험을
마치 그 당시에 신라가 겪었던 것처럼 기록해 놓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강종훈 교수와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탈해왕대에다가 이것을 배치했느냐 하는 점들, 그것이 과연 경주 김씨의 경험인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와산성이나 낭자곡성이 후대에도 계속 끊임없이 사료 속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계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라가 그 지역을 과연 차지할 수 있던 시점이 언제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훗날 신라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쪽은 경주 김씨 세력이었는데 자기들이 사로국에 합류하기 이전에 겪었던 경험을 신라의 역사에 배치하려면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떳떳하게 김씨 왕조 어디쯤에 배치했어야지 왜 하필 석씨 세력인 탈해왕 시기에 있었던 일로 끼워 넣었느냐, 이런 반론입니다. 또한 윤선태 교수는 우선 와산성이나 낭자곡성을 요충 지역으로 여겨서 백제와 신라가 실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근초고왕 때에 백제가 사실은 남방 지역으로 경략해 들어오고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무렵에 신라가 백제와 충돌을 벌이게 되고, 그러한 충돌 과정에서 바로 이런 지역들을 신라가 차지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영고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시대의 어떤 삼국 사기를 편찬할 때 앞시대에다가 그것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초광 무렵에 신라와 백제와의 쟁투라는 어떤 지역적 다툼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더 앞시기에 설정된 것이 아닐까. 백제 근초광 집권 시기는 서기 4세기 중후반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낭자곡성과 와산성 등 소백산맥 일대의 요충지를 두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일대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백제 장군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곳 와산성은 우리 신라가 까마득히면 다리서금 시대에 이미 우리 영토로 확보한 바 있다. 믿지 못하겠거든. 역사 기록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라 측에서 탈해왕대 그곳을 이미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했던 것으로 역사 기록을 꾸며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주장과 윤선태 교수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견해가 모두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제3의 진실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혁거세의 박씨와 탈해의 석씨에 이어서 초기 신라의 또 하나의 세력이었던 김씨의 등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유명한 김할지의 신화가 그것인데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하죠. 아니, 이 밤중에 타구는 소리가... 아니, 저 소리는 저기 시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가? 이 시각 시림 숲속에서 닭이 울다니. 탈해왕 9년 3월에 왕은 밤에 금성 서쪽 시림숲 속에서 다구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을 불렀다. 부르셨사옵니까, 대왕마마? 그래, 불렀느니라. 짐이 어젯밤에 저쪽 시림에서 다구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가만, 잘 들어보도록 하라. 저 소리가 안 들리느냐? 이 틀림없는 달구는 소리이옵니다. 아니, 저쪽은 민가가 아니라 시림 숲속인데 참으로 괴이하옵니다. 틀림없이 하늘에 계시가 있을 터.
공은 지체 말고 시림으로 가서 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오라. 예, 대왕마마. 호공은 급히 하인들을 데리고 시림으로 달려가 살펴보았다. 어인 일로 숲속에서 흰 달이 울고 있는 것일까? 아니, 이 나뭇가지에 금으로 만든 괴짝이. 여봐라! 저 금괴짝을 대왕마마께 가져가야겠다. 조심해서 운반해야 할 것이다. 호공은 그 괴짝을 서둘러 탈의왕에게 가져갔다. 오호, 그거 참 괴이한 일이로다. 어디, 그 괴짝을 열어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자, 금괴짝을 열어라. 아니, 대왕마마. 괴짝 곳에 무엇이 들었길래 대보는 그리 놀라는가? 대왕마마, 와서 보시옵소서. 괴짝 속에 사내 아이가 들어있사옵니다. 뭐라? 어디? 오호, 그 용모가 가히 탁월하구나.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대소신료들은 들으라. 하늘이 과인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짐이 이 아이를 아들로 거두어 보살필 것이니라. 감축드리옵니다, 대왕마마. 아이는 자라면서 아주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으므로 이름을 알지라 하고, 그가 금귀 속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으며, 그가 발견된 숲풀 이름을 시림에서 닭개자의 계림으로 바꾸고 이를 국호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소개된 김할지 신화가 이상과 같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박씨의 시조인 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고 석씨의 조상인 석탈에도 아래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할지의 알 역시 똑같은 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채호는 자신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그 대목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성의 시조가 다 알에서 나왔다면 그 큰 알들은 모두 다 방만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세 성의 시조들은 동일한 박씨가 되지 않고 박씨 시조 이외에 다른 두 시조는 석씨와 김씨가 되었는가? 또 석탈의 경우 금괴를 따라오면서 까치가 울었기 때문에 까치 작자에서 왼쪽에 변을 떼어내서 석씨가 되었다는데, 같은 이치로 하자면 알지 역시 시림에서 닭이 울었으니까 닭개자에서 왼편의 변을 떼어내 햇씨를 성으로 삼아야 하거늘 왜 김씨라고 붙였는가? 신화라 하더라도 이처럼 조리가 없을 뿐 아니라 한자에 파자 노름의 수작거리가 섞여서 이 두 문자의 실제 용례와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글쎄요, 신채호가 지적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건국신화로 역사사에 올리면서 생겨난 문제점들이 아닐까요?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김할지 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날짐승이 낳는 그런 알을 상징하는 글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알을 달걀, 알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기사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혁거세 거서관이 알에서 태어날 때 자기를 알지 거서관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 알지라는 말은, 이 지자는 보통 기로 이렇게 해서 알, 아기 이렇게 해서 경상도에서는 알, 알라, 아기를 알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알, 알라, 알지는 아기의 어떤 신라 고유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김할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혁거세에게도 그런 알찌거서관이라는 칭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알찌가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김알찌 신화 역시 삼국사기와 비슷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시림에서 우는 닭소리를 탈해왕이 듣고서 호공을 시켜 가보라고 명령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반하여 삼국유사에는 호공이 혼자 발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평 3년 경신 8월 4일에 호공이 밤에 월성 서쪽 동리로 갔더니 시림 속에서 환하게 밝은 빛이 나는 것이 보였다. 보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들이우고 구름 속에서 황금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으며 나무 아래에서 흰 닭이 울었다. 호공이 이 사연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이 그 숲으로 거동하여 궤짝을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마치 혁거세의 옛 사적과 같았으므로 그 말에 따라 알지라 이름 지으니 알지는 신라 말로 어린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그를 안고 대궐로 들어오니 새와 짐승들이 뒤를 따르며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왕이 좋은 날을 잡아 그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알찌가 발견된 곳에 흰 닭이 울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닭개자를 써서 계림이라고 하였다는 대목입니다.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신라 김씨의 고향은 계림입니다. 그 계림이라는 개자는 닭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김알찌가 탄생되는 신화 속에 닭이 울어서 김알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벽을 여는 존재로 알려져 있고요. 신화 속에서 항상 빛나는 자, 태양을 불러오는 자, 태양의 사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미래는 김씨가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강종원 교수는 시림에서 울었던 닭이 흰 닭이었다는 점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들어보시죠. 닭이 김씨 집단의 상징물처럼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흰 닭이 울었다고 하는데 희다라고 하는 것은 오행사상에서 보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흰 닭이 울었다는 것은 서쪽 지역에서 어떤 이 김씨 집단과 관련된 어떤 존재들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지금 설화적으로 신화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탈해왕 시기에 백제와의 세력 경쟁에 밀려가지고 경주 지역으로 김씨 집단이 편입되어 들어온 그 사실을 좀 반영하고 있는 설화가 아닌가. 앞에서 탈해왕 시기에 신라가 충주나 보은 등지에서 백제와 영역 다툼을 벌였다는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데 그때 그 다툼에서 밀린 김알찌 세력이 경주의 사로국으로 편입돼 들어온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김씨성을 가진 알찌가 탄생하여 탈해왕에 의해 태자로 책봉됨으로써 이제 초기 신라의 권력을 분점했던 박석김의 권력 구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찌가 등장한 때가 탈해왕 9년, 서기로는 기원후 65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 김씨 세력이 왕위에 오른 것은 200여 년이나 지난 13대 미추왕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삼국유사의 김알찌 신화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김알찌가 열한을 낳고 열한이 아도를 낳고 아도가 수류를 낳고 수류가 욱부를 낳고 욱부가 구도를 낳고 구도가 미추를 낳고 그 미추가 왕위에 오르니 신라의 김씨가 알찌로부터 시작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경주 김씨 시조인 알찌는 제4대 임금인 석탈의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후 200여 년 동안 12명의 임금을 박씨와 석씨가 번갈아 하다가 13대에 가서야 김씨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것이라면 김씨 가문에서 처음 왕으로 배출된 미추왕을 신성한 존재로 묘사해서 시조로 삼을 것이지 왜 임금 자리에도 오르지 못한 김알찌를 시조로 추앙하여 신비스러운 탄생 스토리를 만들어냈을까요? 김씨 집단이 경주에 들어온 이후 처음부터 이렇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못하고
상당 기간 지난 이후에야 이제 미추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약간의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것은 이제 네모왕 이후 단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원래 시조로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 이건 여기서는 지금 알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물에 대해서 독자적인 전승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신라 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시조로 생각되는 인물에 대한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탈해왕대 계림에서 출생한 것처럼 이제 서로적으로 윤색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씨와 석씨에 비해서 뒤늦게 권력을 잡았으나 자신들의 조상인 알지가 사로국의 초기 출발 단계에서 왕실의 태제로 봉해졌을 만큼 김씨 세력의 역사가 유구하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4대 임금이었던 탈해왕식의 기록에 알지 신화를 만들어 넣었을 것이다. 강종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초기의 신라 사회는 연맹 구조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나타난 왕의 순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초기에 신라는 연맹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서로 연합하는 구도를 취하는데요. 이제 박씨, 석씨는 등장했고 김씨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김알지 신화입니다. 따라서 계속 왕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 연연하시면 안 되고, 신라를 이해할 때는 그러한 세부족의 어떤 자기의 족장들의 전승 과정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연맹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김씨 집단은 자기들의 최초의 가장 출발로서 김알지 또는 김성한 또는 김세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그러한 어떤 전승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김성한 혹은 김세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알지는 열한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삼국사기 미추 이사금줄을 보면 알지는 세한을 낳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알지의 아들이 열한으로도 나오고 세한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무왕릉 비문을 비롯한 금성문 자료를 보면 김씨 왕실의 시조를 알지가 아니라 성한으로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라 문무왕릉 비문은 마멸이 심해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런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무왕은 그 능한 바를 다 잘하여 이름과 실제가 다 이루어지고 덕과 지위가 겸하여 융성해지니 그 높고 넓음을 다 일컬을 수 없는 분이라. 문무왕의 15대조 성한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시고. 이 비문을 보면 김씨 왕조의 시조가 성한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한왕과 김알지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윤선태 교수는 알지와 성한왕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김알지를 성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성한과 다른 존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지 거서간이라고 하는 박역것에도 알지라고 칭했던 삼국유사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지라는 말은 보다 보편적인 어떤 보통명사적인 측면들, 고유명사적인 측면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김시인들이 스스로 남겨놓았던 성한이라고 하는 자료, 또 알지의 아들로 나오는 삼국유사의 세한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서로 음상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지는 하나의 보통명사이고 고유명사를 본다면 성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지와 성한은 동일 인물로, 즉 김씨의 시조는 세한, 성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소개된 신화에서 계림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알지는 사실은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그의 아들로 표기된 세한이 사실상 김씨의 시조이다. 무엇보다 김씨 자신들이 문무왕릉 비문에 성한왕이 자신들의 시조다라고 적고 있는데 그 성한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세한과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알지로 상징되는 김씨 세력이 소백산맥 근방에서 마한 혹은 백제와 다툼을 벌이다가 나중에 사로국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강종훈 교수는 김알지 신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 세한으로 이름이 나오면서 알지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이 성한은 왕이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신라로 편입되기 이전에 김씨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소백산맥 지역에서 갖고 있었을 때 자기들의 어떤 나라를 처음 일구었던 그런 시조적 인물로서 성한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신라의 그 왕실을 김씨가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그 성한이 자기들의 시조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나타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왜곡돼 가지고 김할지설화 형태로 탈해왕 때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씨 세력이 사로국에 편입하기 이전에 소백산맥의 일대에서 지낼 때부터 김씨 가문의 알지설화가 전승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백제에게 밀려서 사로국으로 와서 편입이 되었다. 제17대 내무랑 때부터는 김씨가 신라의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따라서 신라의 왕실 계보를 김씨가 정리하게 되었는데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낼 때 전승되어 오던 자기 조상들의 설화를 신라의 건국신화로 꿰어 맞추기 위해서 제4대 탈해 이사금 시기에 끼워 넣게 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왕의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초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거론한 김에 신라본교의 왕대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대로 구성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주보돈 교수와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씨 집단의 구급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금이 배출될 때는 석씨 집단, 김씨 집단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음락의 지배 집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헤게모니가 박씨 집단에서 석씨 집단으로 이제 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옮겨지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달리 말하면 이사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빨이 많으면 성년이다. 그건 이제 연맹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왕위 계승의 관계인데, 그래서 후대의 절대 권력을 가져가는 이런 그 왕권하고는 위상이 전혀 다르고, 지금 신라의 왕대는 BC 1세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왕대가 끊어지지 않고 박석김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왕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문헌 자료들 상에도 이거는 잘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신라가 자기의 왕대들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연출들을 시도했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서로 병렬되는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백제사를 탐색할 때 비류를 시조로 한 백제와 온조를 시조로 한 백제의 건국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비류 세력은 미추홀을 터전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고, 온주 세력은 지금의 서울 지역을 터전으로 삼아 별도의 나라를 세웠다. 그 두 세력이 별도의 계보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단일 세력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 주도권을 온조 세력이 잡게 되었다. 나중에 온조 세력이 백제의 초기 역사를 쓰면서 두 줄기로 내려오던 비류계와 온조계 계보를 한데 뒤섞어서 단일 계보로 만들다 보니 제8대 임금 고이왕의 경우 120세가 넘게 살았던 것으로 설정되는 등 기록상의 오류가 나타났던 것이다. 똑같은 원리로 신라 초기 역사의 경우도 박씨 세력과 석씨 세력, 그리고 김씨 세력이 각각 초대왕은 누구이고 제2대 왕은 누구 하는 식으로 별도의 왕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시기까지 세 갈래로 내려왔겠죠. 그러다 훗날 김씨 세력이 권력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그 세 계보를 뒤섞어서 마치 신라가 초기 사로국 단계에서부터 단일 계보로 왕통이 이어져 온 것처럼 뒤섞어서 초대왕은 혁것에 거서간, 2대 왕은 남해 차차웅, 3대는 유리 이사금, 4대는 석탈해, 이런 식으로 단일 왕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세 성씨 간에 교차해서 권력을 잡은 것으로 파악해서 삼성교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다른 나라와 견주었을 때 왕의 연대가 제대로 맞아떨어질 리가 없었고, 그것을 두고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들은 내무랑 이전의 신라본기 기록은 믿을 수 없으니 사료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시기에 AD 1세기 자료, BC 1세기 자료를 믿을 수 없듯이 내문왕대 자료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라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라인들의 자기의 역사를 변화들을 설명하는 구조들을 이해한다면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런 구조들이 왜 그렇게 생각되고 이야기되었는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좀 더 신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허구다,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신라 사람들이 신라의 초기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했는지 당대인들의 역사 인식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왕계의 순서가 이상하다거나 연대가 맞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비켜난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황당무계한 과장과 허풍으로 일관된 일본서기 초기 기록이야말로 사료 가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탈해 이사금 시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탈해 이사금 10년에는 또다시 와산성에서 신라가 백제와 전투를 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제가 와산성으로 쳐들어와서 이를 빼앗았으나 탈해 이사금 10년 군사를 동원하여 이를 도로 빼앗았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와산성은 충북 보은 지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곳에서 백제와 영역 다툼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종훈 교수의 말 맞다나 훗날 사루국에 편입되는 한 작은 세력이 그곳에서 마한계통의 작은 세력과 티격태격했던 것을 나중에 신라 역사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신라 본기에 와산성 전투를 거론했으면 백제 본기에도 반드시 그 전쟁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기록한다는 것이 삼국사기 기록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백제 본기에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다로왕 37년 왕은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아 군사를 머물게 했으나 얼마 안 가서 신라에게 패하였다. 이듬해인 탈해왕 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자리에들 앉으시오. 짐이 오늘 그대들을 들라한 연유를 모르시겠소? 글쎄 말입니다. 근데 대왕마마, 이 신을 비롯하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찌 된 영문이시온지. 짐이 오늘 조정에 있는 박씨 가문의 귀한 친척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불렀소이다. 선물이시라면 무슨... 이제 우리나라도 제법 땅이 넓어졌으니 영토를 주와 군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요. 여기에 모인 박씨 가문의 친척들에게 내 주와 군을 맡길 터이니 그곳 백성들을 짐을 대신해서 보살펴주기 바라오.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탈해왕 11년 정월에 박씨의 귀한 친척들에게 국내의 주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그 책임자를 주주 또는 군주라 이름하였다. 당시 이 박씨하고 석씨가 이렇게 연합한 상황에서 일단 이전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박씨 세력을 소홀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석씨 입장에서.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각 지역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그런 조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일부의 군사력을 가지고 해당 지역을 장악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 당시에 지방 행정 조직으로서 주와 군을 두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주와 군이라는 용어는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고려 당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붙인 이름이겠죠.
그러나 사루국이 비록 경주 중심의 소국이긴 하나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하나씩 복속시켜서 그 영향력을 넓혀나갔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지역을 책임자를 두어서 간접 통치하도록 맡겼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그 책임자들을 박씨의 귀한 친척들, 즉 박씨의 귀척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탈해왕이 석씨였기 때문에 상대 성씨를 아우르려는 배려였겠죠. 박씨의 기척이 결합되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후대의 주와 군이라는 것은 신라의 귀족들에게 노급이라는 형태로, 시급이라는 형태로 급여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경제적 기초들입니다. 하나의 어떤 경제적 단위가 귀족과 결합되는 형태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신라 초기에 이미 어떤 지역을 분할해서 그것을 귀족들이 장악하고 또 그걸 자기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석씨는 자기들이 연맹장을 칭하면서 박씨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연맹의 어떤 울타리 내에 끌어들이려면 박씨들에게 경제적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지 않을까. 탈해왕 17년, 서기로는 기원후 73년. 대왕마마, 외인들이 병선을 이끌고 목출도에 상륙하였다 하옵니다. 아니, 목출도가 왜구들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소장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왜구들을 물리치고 목출도를 되찾고야 말겠사옵니다. 좋다. 각각 우호는 군사를 이끌고 병선을 띄워 지금 당장 목출도를 향해 진군하라. 예, 대왕마마. 왜구가 목출도에 침입하였고 탈해왕이 각간 우호를 파견하여 방어하게 했으나 결국 싸움에서 패배하고 설상가상으로 전투를 지휘했던 각간 우호가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목자에 날출자를 쓰는 목출도라는 섬은 대체 어디일까요? 윤선태 교수는 목출도의 이름이 나무 목에 섬도자를 쓰는 목도와 같은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목도는 훗날 박재상 설화에 등장하는데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박재상은 신라 눌지왕 2년에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장수왕을 설득해 눌지왕의 아우 복호를 데려왔다. 또 복호를 데려온 자리에서 눌지왕이 왜국에 있는 아우 미사은을 그리워하자 박재상은 곧바로 다시 왜국으로 향했다.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쳐왔다고 속인 박재상은 미사은을 빼돌려 신라로 도망치게 하고 자신은 붙잡혔다. 신하가 될 것을 청하는 왜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박재상은 결국 목도에서 불에 타 숨지고 말았다. 그 목도와 목출도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신라의 남해안 지역들에서 스시마 지역으로 가는 그 어떤 그 언저리에 있었던 어떤 섬이 아닐까. 또는 뭐 스시마에서 후쿠오카 지금 큐슈 지역의 어떤 가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신라가 왜구들과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 굉장히 좀 넓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출도와 목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면 이 신라인들이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스시마 일대까지 뭐 어떤 진출해서 그렇게 활동했을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탈해왕의 명을 받고 각간 우호가 출당하여 외인과 싸웠던 목출도가 박재상이 죽었던 목도와 동일한 섬이라면 한반도 남해안이라기보다는 일본 열대에 가까이 있는 섬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규슈 지역에 있는 어떤 섬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인데 강종훈 교수는 남해안에 있는 어떤 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 기록을 해석합니다. 일본 열도의 어떤 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쯤이 아닐까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만 기록이 돼 있고 다른 뭐 목출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섬이 그 이후에 전승 속에 나타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라 영역 내에 들어와 있었던 곳으로 섬이 들어간다면 부산 쪽이 한 영도 정도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영토가 목출도로 불렸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외하고 신라 사이에 섬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탈해왕 21년 8월 낙동강 하구에서는 경주의 사로국과 김해의 가락국 사이에 대대적인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에는 황산진이라고 불렸던 낙동강 하구. 사로국 군사들은 모두 몸을 낮추어 갈대밭에 잠복하도록 하라. 장군, 지금 가락국의 수군을 치는 병선들이 속속 육지에 뱃머리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 명령을 내시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제 곧 저들 군사 모두가 갯벌에 상륙할 것이다. 지금입니다, 장군. 그래, 지금이다. 군사들은 활을 쏘아라! 적군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돌격하라!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탈해왕의 명을 받고 출동한 아찬 길문이 황산진에서 가야와 싸워 1천여 명을 참액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길문은 그 공로로 벼슬이 아찬에서 파진찬으로 승진됩니다. 탈해 시기에 가야하고 전투 벌어진 기사 나온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탈해 자체가 김해 세력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주에 편입된 세력이었고 탈해 세력이 경주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고 난 이후에는 과거의 그 원한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김해 세력을 압박하는 쪽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낙동강 하구를 둘러싸고 김해 세력과 계속 이제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찬 길문의 기사는 바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로국이 김해의 가락국을 압박하는 전쟁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열전편에 나오는 거도라는 인물 역시 탈해왕 시기에 지금의 부산 방면을 점령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라 측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석탈해가 계속적으로 금강가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거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열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석탈해 시대의 지방간으로 지금의 동래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길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황산진 지역, 즉 낙동강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구를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결국 금강가야를 압박하는 신라의 어떤 웅비이고요. 이런 웅비를 기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가야와 신라, 또 다시 말하면 진앙과 변진의 어떤 맹주국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도열전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도는 탈해 이사금 때 벼슬하여 간이 되었다. 그때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국경의 이웃에 끼어 있어서 잠옷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그곳을 병합할 생각을 품었다. 해마다 한 번씩 여러 마리의 말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군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놀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놀이를 마기라고 불렀다. 거도가 드디어 군사를 동원하였는데 저길 봐. 사로국의 거도가 말을 몰고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겁먹을 것 없어. 아, 저 사람들 저 벌판에서 늘 저렇게 말 타면서 한바탕 놀이를 하잖아. 아, 이번에도 또 그 마기를 하라는 것이겠지. 그런가? 근데 이상하잖아. 모두 무기를 들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고도군사가 쳐들어온다! 빨리 병장을 갖추고 나가 싸우자! 거도의 군사가 불의에 습격하자
두 나라가 멸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동래 지역인 거칠산국과 울산 지역인 우시산국이 사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해왕 24년 4월, 도성에 큰 바람이 불어서 궁성의 동문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8월에 왕이 돌아가심으로 성 북쪽의 양정 언덕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해서 경주의 사로국에 호련히 등장하여 활기를 불어넣었던 석탈해가 세상을 떠납니다. 삼국사계는 양정 언덕에 장사 지냈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경주 동천동에 가면 신라 탈해왕이라는 팻말에 서 있는 석탈해의 무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무덤을 탈해왕릉이라고 확신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